여러분 광복절 뜻깊게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에선 종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고 친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사과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베 총리가 7년 연속 일본의 가해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즉위 후에 처음 참석한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을 표했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일본 내에선 폭염에 더위 먹은 듯한 역사 왜곡과 혐한 발언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못 차린 그 사람들 잠시 후에 뉴스파이터에서 회초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가요, 정말로 위험천만한 곳으로 변했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 사건도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제주 조천읍 신촌리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차선에서 아반떼가 가고 뒤에 카니발이 뒤따르는데요. 2차선으로 카니발이 이동을 했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급격하게 끼어듭니다. 여기에 아반떼가 2차선으로 이동을 해서 신호에 멈춰서서 두 차량은 나란히 서게 되는데 카니발 운전자가 갑자기 나오더니 다짜고짜 물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부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이내 차 안에서 찍힌 영상에서도 폭행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휴대폰을 빼앗아서 땅으로 내려치고 이번엔 도로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이 휴대폰이 날아가면서 찍힌 장면입니다. 옆에 공터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네. 예. 지금 정말로 도로 위에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당시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피해 차량 안에서 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이 찍은 영상에도 그때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만 대체 저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임방을 비롯한 저런 상황이 연출됐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7월 4일 오전 10시에 제주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지금 피해 차량, 지금 아반떼에 타고 있던 4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조수석에 아내, 그리고 뒤에는 5살, 8살. 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에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저기 이제 곧 그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네. 상습 정체 구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1차선에서 이렇게 감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가해 차량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우리가 좀 흔히 칼치기라는 표현을 하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피해 차량이 깜짝 놀라서 급정거도 하고요. 급정거를 하고 또 경적도 이제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놀라니까 다시 2차선으로 가서 저렇게 차를 세우고 옆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뭔가 이렇게 항의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폭행을 한 거죠. 네. 지금 저 상황을 보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 때 공간이 충분치 않고 그야말로 칼치고 완전히 뒤에 운전자는 하마터면 접촉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충분히 항의할 수는 있어도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실제로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는요, 생수통을 들고 또 욕설을 하면서 일단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생수통으로 그 피해 운전자에게 계속 가격을 했는데요. 폭행을 한 거죠. 또 주먹으로도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그럼 또 피해
그 아내분께서는 또 피해 운전자의 아내분께서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휴대폰마저 뺏어서 던져버리고 네. 또 박살을 냈던 거죠. 네. 심지어 또 아이들까지 뒤에 타고 있었으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항의를 넘어선 어떤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수석에서 아마 가해 운전자의 그 아는 지인인 것 같습니다. 네. 내려서 말리자 그때서야 또 폭행을 멈춰서 또 도주를 합니다. 아무런 네. 사과도 없이 또 나가버립니다. 네. 여러분께 당시 찍힌 화면을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1차로 달리던 저 카니발 차량 2차로 갔다가 다시 끼어들어요. 누가 봐도 추월해서 끼어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옆으로 붙인 다음에 항의가 이어지고 이윽고 저 가해 차량 운전자 내려서 냅다 물통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주먹질까지. 그 장면을 옆에 있던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아내, 운전자분의 아내입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니까 그것까지 뺏어서 저렇게 저쪽 멀리 던져버리는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고스란히 화면에 찍힌 상황인데 그 뒤에 보면요. 그런 것도 나와요. 저 카니발 차량 운전자 그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립니다. 여성이 이제 말리면서 그것도 뭐 적극적으로 말린 것도 아니에요. 거의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제지를 했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유유히 현장에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글쎄요. 휴대폰을 던진 거 일종의 증거 인멸을 노린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본인이 포악하게 폭행을 하는 장면이 이제 찍혀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뭐 증거로서 제출이 될까봐 일단은 먼저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이 일단은 이 사람이 먼저 그 과속을 하죠. 그리고 칼치기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선 화를 내는 건 진짜 적반하장입니다. 네. 피해 차량은 당연히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네. 앞으로 끼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렇게 분노하고 격분하는 데는 네. 이 사람이 운전을 해온 그 과속하는 패턴이나 그 끼어들게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굉장히 애당초에 정서가 고양된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는 그런 끝에 이제 옆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화풀이 하듯이 와가지고 네. 이 사람에게 결국은 물통을 던지면서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조수석에도 이 차량도 가해 차량도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여성이 처음부터 뜯어 말릴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데다가 성질 자체가 좀 난폭한 사람이니까 네. 여성이 애당초에 좀 뜯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뜯어 말릴 수도 없는 지경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이 물이 거의 가득 들어있던 생수통입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그 피해 차량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힘을 실어서 폭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눈 주위의 타박상은 물론이고 흉추와 경추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걱정되는 건 임방일 변호사님, 당시 피해 차량에는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아내분, 네.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아내분이 영상을 좀 찍으시다가 그거 뺏겨서 또 던졌잖아요. 네. 보면 거기에 잠깐 잠긴 영상에도 아내의 약간 비명이 들리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래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보세요. 그 차량 안에 남편, 아내, 뒤에 아이 둘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한번 연출됐고요. 네. 근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와서 느닷없이 욕설과 폭행을 해요. 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아내뿐만 아니라 특히 뒤에 있는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통.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피해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 뭐 우울감, 수면 장애 뭐 이런 걸로 세상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이들 또한 그때 당시 충격으로 지금 현재 아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요, 폭행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일파만파 번지면서 네티즌들도 공분하고 있다면서요, 김기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오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주목을 했고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이 네티즌들이 찾아서 많은 글을 남기고 있는데 네. 가해 차주를 제대로 처벌을 해달라라는 네. 반응과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아마 생수통을 던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제주도 경찰을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엄벌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폭행당한 운전자의 아내와 이 어린 자녀들이 입은 충격, 뭐 정신적 충격도 있고요. 네. 그 피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경찰이 일벌백계 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공분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경찰이 조사를 벌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영상이 찍힌 부분은 가해 차량으로 보이는 그 카니발이 2차로 갔다가 다시 1차로 끼어든 장면부터 나옵니다만 혹시라도 경찰이 조사를 벌일 때 그 이전 상황까지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죠. 네. 경찰이 사건 접수 후에 1차 진술을 피해자로부터 확보는 해뒀습니다. 그리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가해자 신원도 확인해둔 상태인데 일단 가해자에게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고 가해자는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수사 일정 조율에 애로점이 있다. 일정만 조율되면 피해자를 제주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한 다음 상세한 조사를 거쳐서 입건 여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원래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바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는 반면에 사고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가 간이하게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만 받아둡니다. 아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만 파악을 해두고 네. 이후에 시간을 다시 잡아서 피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진술 조서를 받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 전후 사정,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네. 사건 이전 내용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현재는 폭행 정도만 입건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상해, 더더군다나 물병을 소지했다면 특수상해뿐만 네. 아니라 피해자의 아이들에 대한 상해까지도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본보기 차원에서라도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도로에서 이런 무차별적인 폭행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반드시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가짜 교주 행세를 하고 초등학교 여교사의 신앙쌤을 이용해서 재산을 뺏는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살해범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어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 김 씨는 지난해 6월에 서귀포시 강정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초등학교 여교사 A씨, 27세 된 A씨를 심하게 때려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김 씨 키가 172cm에 체중이 79kg인데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세차게 밟은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A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B씨, C씨에게도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편취, 폭행에 중상을 가해서 살인죄 외에도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중에 잠깐 나왔던 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사람이 가짜 교주 행세를 했대요, 세상에. 네, 가짜 교주 행세를 하면서 돈을 또 많이 편취를 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음악적 재능을 갖고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피아노를 이렇게 탈면서 찬송가, 자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겠다면서 네.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은 버클리 음대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또 음악을 들려주면서 고민을 얘기해봐라. 내가 고민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접근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처음에 돈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단지 돌리게 하거나
하거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그 돈을 다 자기가 뺐습니다. 근데 이 뺏는 방법도요, 바로 아주 교묘한데요. 계좌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출 그 ATM기에서 뽑은 후에 바로 자기 계좌도 입금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빼앗은 돈이요, 3억 9천만 원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아주 가혹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정말 이 피해자들이 앞서 이 목숨을 잃은 초등학교 여교사뿐만 아니라 B 씨와 C 씨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모두 뺏긴 금액이 3억 9천, 그러니까 4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어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교주면 교주지 뭔가 돈을 요구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접근한 걸 보면 지금 이 피해자들이 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거든요. 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말들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복종하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돈을 이제 갈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문제는 우리가 또 생각하다 보면 돈을 자꾸 이렇게 주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너 그 사람한테 왜 줘? 너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맞아요. 이러면서 제지를 할 법하고요. 내지는 같이 그렇게 이 가해 남성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그 사람 너한테도 돈 요구해? 나한테도 돈 요구하는데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법도 한데 네.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계속 오랜 기간 네. 이 거액의 돈을 잃었을까를 보니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게 이게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하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들끼리는 정말 끔찍한데요. 서로 때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서로 그 피해자들끼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서 이 피해자는 정말 혼자만 고립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보고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이 집에서 빨래, 청소, 뭐 자신들의 자녀 돌보기, 완전히 네. 노예 같은 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시켰는데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제 아유, 무서우니까 네. 숨어 지내다가 이제 이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나 사실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라고까지 알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 위에 돈 써야 한다면서 폭행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금품갈취, 집안일 등 시키면서 막 시켰대요. 마구잡이를 시켰대요. 노동착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걸 탈출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런데 앞서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설명처럼 약점을 이 가짜 교주 행사한 40대 남성이 파고든 게 아니었나.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게 아니었나.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만 김경환 아나운서. 네. 이 여교사를 살해한 이후에 이 가짜 교주의 행동이 더 경악을 자낸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반성을 한 게 아니고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가짜 교주 남성은 사건 당일에 30분이 넘게 이 여교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교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때서야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어딘가에 부딪혀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여교사가 쓰러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하는 동안 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면서 생긴 집안의 혈흔 그리고 피해자 몸에 묻어있던 혈흔을 모두 닦습니다. 물티슈와 휴지로 닦아내고요. 고유정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건 당일에 이 유가족을 일부러 본인이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련으로 쓰러졌는데 아우 내가 신고가 늦어가지고 죽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 연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범행이 알려진 게 부검 결과 네. 이 여교사의 몸에서 뭐 멍자국이 많이 보이고 또 복부가 파열되고 장기가 파열되니까 네. 이제 범인을 이건 타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해서 범인을 특정했는데 네. 당연히 CCTV에 찍혔죠.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 남성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하는 짓이 이수정 교수님 정말 그야말로 악마입니다, 악마. 네, 뭐 너무나 악마스러운 이제 행위를 했고 지금 네. 이제 살해 방법도 너무 잔혹했어요. 네. 그 피해자가 느꼈을 법한 그런 고통을 상상하면 이게 네. 정말
30년형으로 충분한지 일단 잘 알기가 어렵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9년 전부터 제주 지역의 교회를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굉장히 고통으로 호소하는 이런 이제 어린 여자들을 이제 유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지금 이 피해자가 27살인데 네. 9년 전이라고 하면 18살, 7살 때부터 어쩌면 이미 이 이제 교주에게 엮여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랬을 수도 지난 있겠네요. 1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과연 이 한 사람뿐일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 여죄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수사를 해서 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은 이게 사실 네. 30년형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무기징역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살해 방법이 아주 끔찍한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형이 나온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네. 됩니다. 이 돈을 빼앗는 수법도 보면요. 월급 빼앗는 건 기본이고 돈이 없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단지 돌려 그러면 그리고 또 과외해서 알바해가지고 와. 아마 그랬겠죠. 그런 돈까지 싹쓸이 다 착취를 했어요. 이 가짜 교주를 한 악마 같은 남성에게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전문의는 이 당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배신해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재판에서 더 중한 가중 요소로 고려가 됐는데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엇보다 참회의 모습까지 없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 의 선고 과정에서 김 씨가 판사님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재판 진행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조용하세요라고 정숙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니까 5분간 휴정하다가 선고를 다시 이어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남성에게 과연 30년도 부족하다는 이 국민적 공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분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3일엔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내놨었는데요. 자, 이번엔 각종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장본인인 DHC TV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DHC TV의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낸 건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혐한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라면서 모두 자유로운 언론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또 어디가 혐한적이고 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달라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막말을 최근까지 또 해댔습니다. 네. 그 영상 뭐 관련해서요. DHC TV라는 그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の DHC が謝罪したんですか？謝罪しちゃった。はあはあはあ。謝罪したんですか？それは本社のグループとして全体の判断と見解としてはとは違うんですね。あくまで韓国の現地の DHC が謝罪したと。これはあれですか、DHC の韓国の社長は危ないね、つぶりちゃんね。勝手にやっちゃってね。いやこのままこれ河野ダンマみたいなもんよね。そんな感じがするもん。現地がはい、でこれ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状況というのがですね、はい全員殺すというような、脅迫電話が複数回あったそうで、殺す。はい、でもこれを出した後に警察に保護されながら皆さんも帰宅なさ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진짜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팩트 네. 체크 또 할 건 또 해야죠.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야마다 아키라는 사람이요. DHC 텔레비전 대표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DHC 코리아 측이 입장문 낸 후에 직원들이 경찰 보호 받으며 귀가했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요, 들을 가치도 없는 게 경찰에 관련된 신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네. 그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참나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또 이 사람들 대화 중에 DHC 코리아가 사주했다고 하니까 DHC 코리아 사장은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네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과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 불거지고 DHC 코리아가 사과 입장문을 냈을 때,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사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회사 계열사 내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불거졌을 때 DHC 코리아가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고 발표 시기가 늦춰졌던 이유가 DHC 코리아 측이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사 그리고 DHC TV 측에서 이렇게 나온 이상 DHC 코리아 측도 더 이상의 사과는 무의미하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DHC라는 회사의 실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영상에는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더 심한 말까지 했다면서요, 지금?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말을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읽어드릴 건데요. 아비르 루이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이 한 말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없어서 곤란한 나라는 없다. 한국은 참 바보다.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가? 네. 한 국가를 어떻게 이게 개인이 이런 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참, 말이 말 같아야 우리가 귀가 두 개인데 그걸 들어주죠.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가 앞서 이제 그 DHC TV 대표이사의 명예 입장문을 냈다고 했는데 임방을 변호사님 그 내용이 대체 뭐예요? 그럼 입장문 내용이? 네, 그 DHC 그 TV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한일 관계에 관한 언급은 모두 사실에 근거했다. 사실에 근거했다. 어디가 혐한적이고 역사 왜곡인지 사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길 바란다. DHC가 방송을 했는데 왜 DHC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냐. 정말 우리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 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역사 왜곡.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글을 통일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 보급해줬다면서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교과서를 다 한글로 만들어줘가지고 그걸로 우리나라의 한글을 통일해줬다 이런 식의 주장을 방송에서 했고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일본의 우익들이 조금 했던 그 주장들인데요. 여기에 반박할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그 전부터 나라 차원에서 아예 연구소를 채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경 선생이 여기서 다 만들었잖아요. 또 있습니다. 독도, 뭐 툭하면 나오는 독도 얘기. 1950년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 이러면서 그 얘기는요. 당시에 왜 일본이 연합국이랑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하잖아요. 그때 미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그런 서한을 보낸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이 담아 있는데 요 서한 하나로 저렇게 주장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서나 이런 데 독도 얘기 벌써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 얘기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박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우리가 그냥 야 일본에서 독도 얘기하고 한글 얘기하고 어이없네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반박할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반박할 사실이 너무 많은데 네.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야 일본이 한글을 건드리네. 이 정도에서만 반박하는 거지 이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들 이 방송 봐보세요. 방송 보면요. 그 방송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글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 배경에 누구 나와 있는지 아세요? 떡하니? 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기들 트럼프 대통령은 친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관계가 무슨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사진을 떡하니 걸어놓고 지금 모든 화살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수영 교수님, 저 DHC TV 이제 저거 찍는 곳이 이른바 오픈 스튜디오식이에요. 이게 길을 가던 사람 다 이게 통유리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고 만나게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런 걸. 그렇죠. 틀림없이 일본 내에서는 지금 저 방송이 꽤 파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아베도 저 방송을 굉장히 애청한다고 그렇게 아, 그래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뭐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네. 느낄 때 지금 이 문제를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불매운동 정도, 불매운동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정도로 끝이 나는 게 충분한 건지 아니면 지금 저렇게 공공방송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저 발언들을 모두 다 이제 모아가지고 무슨 국제기구 같은 데다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좀 제재를 해달라, 정정을 해달라, 좀 제대로 된 역사관에 비추어서 이런 발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네. 국제법상 뭐 어떻게 제재를 요청하거나 뭐 계도를 요청하는 경고문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네.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앉아서 저 일본에서 하는 방송을 제대로 네.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맞아요. 한심하다고 암만 얘기를 해봤자 네. 바뀔 리도 없는 것이고 지금 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 그림 잠깐 나왔지만요. 저 DHC TV라는 데가 기고만장한 이유가 있어요. 아베가요. 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데 그 방송 한번 보시고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おはようございますソリー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じめまして番組司会の折島と申します出てるんですけども、ひょっとしてご覧いただいたことは密かにあります。非常に濃い非常に濃い。そうでしたか人たちですよね。ありますのでご一緒にドラゴンニュースとあちらのカメラにお手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誠に恐縮でございます真相深入り虎ノ門ニュース 참 방송 나와주니까 굽실굽실대는 모습 보니까 참 안쓰럽네요. 뭐 총리가 나온 게 대단한 방송이고 언론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그게 뭘 굽실굽실대 저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DHC 코리아가 사고 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건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DHC 코리아를 통해서 뭐 한국 내 영업을 계속 하겠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영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HC 코리아가 그동안 DHC 본사에서 제작한 제품을 우리나라 10개 편집 매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네. 그중에 62%가 판매되던 매장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매장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를 중단했고요. 그래요?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DHC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DHC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이 흥분하고 대응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 되니까요. 우린 그냥 논리적으로만 차분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